1457년 음력 10월 한양 의금부 마당에 한 남자가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발 안에는 검붉은 약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지요. 이 남자의 이름은 왕방연. 종호품 의금부 도사였지만 한 가지가 남달랐습니다. 성이 왕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성이었습니다. 왕방연이 태어났을 무렵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밤마다 대문 밖을 살펴야 했습니다. 왕씨라는 것이 알려지면 끌려가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394년 강화도 나루에서 왕씨 16명이 물에 빠뜨려졌습니다. 이어 제도 앞바다에서 110여 명이 던져졌습니다. 이웃에 살던 왕씨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자 아버지는 그날 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짐을 쌌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은 채 산길을 걸었을 테고 아이가 울면 입을 틀어막으며 발걸음을 빨리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만은 훗날 의금부 마당에 선 남자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왕씨들은 왕이라는 글자를 쪼개 전씨가 되거나 옥씨, 차씨, 금씨로 바꾼 뒤 산속으로, 섬으로 흩어졌습니다. 왕방연의 아버지도 성을 감춘 채 살았을 테고 아들에게조차 몰래 성을 말해주지 못한 채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다른 성을 대며 고개를 숙이는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린 왕방연은 자기 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을 테고 어머니가 밤중에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겠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묻지 말라는 눈빛 앞에서 아이는 묻지 않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5번째 왕 문종이 왕씨에 대한 차별을 거두어들이자 숨어 살던 왕씨들이 다시 왕이라는 성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산골까지 닿았을 무렵 왕방연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성은 왕이다. 수십 년을 삼켜온 말이 목구멍을 넘어오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방연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날 이후 남자는 왕씨라는 성을 이마에 새긴 채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씨 차별을 풀어준 문종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희.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덕에 성을 되찾은 왕방연과 아버지 덕의 왕의 아들인 단종.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남겨준 것 위에 서 있었으나 그 둘이 마주 앉게 될 날이 올 줄은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왕방연은 관직에 나갔습니다. 왕씨라는 성을 당당히 쓸 수 있게 된 첫 세대. 그 이름으로 의금부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의금부 도사란 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잡아들여 형을 집행하는 자리였습니다. 종호품, 낮은 관직이었으나 왕의 칼을 대신 드는 손이었기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의금부 안에서 왕방연은 조용히 제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죄인을 잡아오라는 명이 내려오면 잡아왔고 형을 집행하라 하면 집행했습니다. 왕씨라는 성 탓에 수군거리는 시선이 등 뒤에 붙어 다녔을 테지만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버텼을 것입니다. 성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왕씨가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고분고분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어린 왕의 자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하룻밤 만에 조정을 뒤엎은 끝에 2년 뒤 세조가 되었고 문종의 아들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것을 왕방연은 의금부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지편 학사들이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어 의금부로 끌려왔고 왕방연은 포승줄에 묶인 그들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열형이 집행된 뒤로도 줄줄이 사람들이 끌려오는 동안 왕방연은 고개를 숙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을 지키려 한 사람들의 목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왕방연의 가슴속에서 무엇이 움직였을까요? 같은 왕씨로서 안타까웠을까요? 아니면 왕씨이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공포가 앞섰을까요? 입을 다물고 눈을 내리깔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그것이 이 남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에게서 상황의 지위마저 빼앗아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군사 50명이 16살의 전왕을 둘러싸고 한양을 떠났고 그 행렬 어딘가에 왕방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앞에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6살 아이의 등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셨지만 아무도 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법에 어긋난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내려졌습니다. 3면이 강물이고 한 면이 절벽인 땅, 배가 강을 건너 돌아올 때 점점 작아지는 단종의 모습을 바라본 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복위거사를 일으키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에게 이것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사람마저 쓰러진 이상 남은 것은 영월에 홀로 앉아있는 단종뿐이었습니다. 세조가 결심했습니다. 더 두면 또 누군가가 이 이름을 내걸고 칼을 들 것이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의금부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영월로 가라. 사약을 가져가라. 왕방연이 상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고 사발 하나가 건네지자 상관의 입에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영월이다. 오늘 떠나라. 왕방연이 물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야 합니까? 상관은 대답 없이 돌아섰을 수도 있고 짧게 한마디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적임이다. 왜 하필 자기였는지, 의금부에 다른 도사가 없었는지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겠지만 왕씨가 왕명을 거역하면 그것은 역모였고 역모의 끝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씨가 왕씨를 죽이러 가면 나중에 누가 따지더라도 조정은 한 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왕방연이 그것을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사발을 받아드는 순간 이 남자의 손은 이미 조정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발을 받았을 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일 약이 담긴 사발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한 손에 가볍게 들린다는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왕방연은 사발을 품에 안은 채 의금부를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을 테고 대문 앞에 서서도 한참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발을 들고 영월에 다녀오지 않으면 내일 이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는 것을 왕방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요? 왕방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발을 천으로 감싸 방 한쪽에 내려놓고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테고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을 테지만 더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금부 도사의 아내는 묻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다음날 새벽, 왕방연은 사발을 천으로 단단히 감싸들고 한양 도성의 문을 나섰습니다. 가장 하나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형집행을 보조하는 의금부 소속 하급관리로 왕방연이 걸음을 늦추면 재촉하는 것도 이 사내의 목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만 사발을 든 손은 왕방연의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앞에 계셨고 저는 뒤에서 따랐지만 그분의 등이 그렇게 작았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걷고 있고 손에 들린 것만 달라졌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약 300리. 걸어서 사흘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남한강 줄기가 따라붙었고 충주를 지나 제천 고개를 넘을수록 산이 깊어졌습니다. 1년 전 단종의 유배 행렬이 지나간 바로 그 길, 그때는 앞에 왕이 있었고 지금은 품 안에 사약이 있었습니다. 제천 고개를 넘자 양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솟아올라 하늘이 좁아졌고 골짜기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음력 10월의 강원도는 이미 겨울이라 사발을 감싼 천 위로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왕방연은 사발을 품 안으로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약물이 얼지 않도록 체온으로 데우면서 죽이러 가는 길에 죽일 도구를 품에 안은 채 체온으로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이미 명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발을 떨어뜨렸겠지만 왕방연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이 길 위에서 단종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배 행차 중에 죄인에게 물을 건네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아무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16살 아이가 목이 타는데도 물 한 그릇 올리지 못하던 나라에서 1년 뒤 같은 길 위에 사약 한 사발을 든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한 그릇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약 한 사발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은 국법에 어긋나고 사약은 국법에 맞는 나라였으니까요. 1년 사이에 달라진 것은 제 손에 들린 것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산 아래로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이었습니다. 동강의 물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도는 가운데 그 너머로 관풍원의 지붕이 보이자 왕방연의 발이 느려졌을 것입니다. 뒤따르던 나장이 그 등을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사, 해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관풍원 앞에 왕방연이 섰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을 지나면 마루가 보였지만 문 하나를 열면 되는 거리인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1년 전 등만 보이던 16살 아이가 17이 되어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장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사,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문 하나입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 문을 열면 저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사발을 전하고 나면 그 전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왕방연이 움직이지 않자 나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사, 이러시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 말에 왕방연이 첫 발을 뗐을 것입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가운데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두 손으로 감싼 사발이 가슴 아래에 눌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마루 위에 앉아있을 그분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마루 안쪽에서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기가 밀려왔고 단종이 걸어 나왔습니다. 익선관의 골룡포. 폐위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왕의 복식을 벗지 않은 모습으로 마루 끝에 서서 왕방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단종의 목소리가 마당 위로 내려왔습니다. 왕방연이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답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기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단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왕방연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종의 시선이 사발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사발을 보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아시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지도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으신 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단종이 사발을 보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방연은 엎드려 사발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마당 한쪽에 있던 나장이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체가 늦어지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린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단종의 숨소리가 들려왔고 마당 저편에서 나장이 발을 옮기는 소리가 섞여들었지만 왕방연의 귀에는 자기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발을 올리면 끝이 나는 것이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성은 왕이다라고 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대문 밖을 살피던 어머니의 등,
아내가 밤중에 더 묻지 않던 그 침묵. 사발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리면 눈앞에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지 않았고 왕방연은 올리지 못했고 나장은 발만 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풍헌 안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종을 곁에서 모시던 통인, 공생이라 불리는 하급 구시라치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왕방연이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통인의 손에는 이미 활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인지 제 발로 나선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달랐습니다. 상을 바라고 자청했다는 말도 있었고 단종이 보다 못해 시켰다는 말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활줄이 단종의 목으로 향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통인이 단종의 앉은 자리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활주의 긴 노끈을 이어 붙인 뒤 창문 사이로 그 끈을 넘기는 것이 보였고 단종의 목에 줄이 감기는 순간 통인이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단종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17살의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약은 단종의 입에 닿지 못한 채 왕방연의 사발은 그대로 차 있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인이 몇 발자국을 걷다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한 채 쓰러진 것입니다. 밖으로 뛰어나가는 발소리가 이어졌고 큰 비가 쏟아져 지척에서도 사람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왕방연은 마당에 엎드린 채였을 것입니다. 머리 위로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려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약을 들고 왔지만 사약으로 죽지 않았고 사발을 전하러 왔지만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관풍헌 밖으로 끌려나와 동강에 던져졌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명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강변에 모여든 백성들은 떠내려가는 시신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신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산으로 올라갔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월호장 어뭉도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나중에야 왕방연의 귀에 닿았을 것입니다. 삼족이 멸해도 좋다는 각오로 시신을 업고 올라갔다는 말과 함께 같은 밤, 같은 영월. 한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뭉도는 삼족이 멸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방연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126명의 이야기가 끝난 지 겨우 수십 년 왕씨가 고개를 젖힌다는 것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왕방연이 영월을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300리, 사흘 길. 올 때도 사발은 차 있었고 돌아가는 길에도 차 있었지만 쓰이지 않은 약물이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해가 지자 길 위에 어둠이 내려앉았고 왕방연은 길과 주막처마 아래에 등을 기댄 채 앉았을 것입니다. 사발은 품 안에 그대로 있었고 쓰이지 않은 약물이 체온에 데워진 채 아직도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관풍헌 마루 위에 서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을 테니까요. 올 때는 사발이 무거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무게는 같았지만 종류가 달랐습니다. 올 때의 무게는 약물이었고 돌아가는 길의 무게는 그 약물을 쓰지 못한 채 돌아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왕방연은 새벽이 되어서야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천 고개를 넘어 충주를 지나 여주에 이르렀을 즈음 왕방연은 곡탄이라는 여울가에 멈춰섰습니다. 거센 물소리가 발밑에서 울리고 있었고 말에서 내려 언덕 위에 앉아 해가 지면서 물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물을 바라보다가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천만디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천만디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잃고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물도 내 마음 같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울물 소리에 실려 노래가 어둠 속으로 번졌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글로 남길 수도 입에 올릴 수도 없었으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귀에서 다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영월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160년이 지나도록 아이들의 입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 병조참의 김진남이 영월을 순시하다가 강가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던 것이 왕방연의 시조였습니다. 160년 동안 글자 한자 바뀌지 않은 채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남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받아 적었고 그것이 훗날 청구영원에 실렸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보상이 내려졌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왕방연은 돌아온 뒤 벼슬을 그만두었습니다. 제 손으로 관직을 놓은 것인지 그만두게 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남자가 의금부를 나와 한양 도성 밖으로 걸어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랑천이 흐르는 묵동. 지금의 서울 중구 부근의 작은 터를 잡았고 관직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 자리에서 왕방연은 배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중랑천을 따라 배나무가 늘어갔습니다. 유배에 가시는 길에 그분이 목이 마르다고 하셨지만 물 한 그릇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법에 어긋난다고 했으니까요. 물 한 그릇이 국법에 어긋나고 사약 한 사발이 국법에 맞는 나라였습니다. 배가 익으면 올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왕방연은 해마다 음력 10월 24일이 되면 그해 수확한 배를 모아 상 위에 올린 뒤 영월이 있는 동쪽을 향해 큰 절을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는지 혼자였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 남자가 죽을 때까지 한 해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집니다. 용서를 구한 것인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는지 왕방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절을 반복하는 남자가 중랑천가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만든 세상에는 단종의 죽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사약도, 금부도사도, 활줄도, 통인도 없는. 단종이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만 남은 것입니다. 왕방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조가 만든 세상에서 단종은 제 목숨을 끊었고 왕방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중랑천가에서 배나무를 돌보며 자기가 지어진 세상을 살았을 뿐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중랑천가의 배나무가 왕방연의 허리 높이를 넘고 가슴 높이를 넘어 머리 위로 올라갔을 무렵 등은 굽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배밭 사이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느릿느릿 걸으면서 해마다 열리는 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고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왕방연이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심은 배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중랑천을 따라 퍼져나간 배밭에서 해마다 열매가 맺혔고 사람들은 그 배를 먹골배라 불렀습니다. 먹골배는 달면서도 혀끝에 여운이 남는 맛으로 입에 오르내렸고 왕방연의 정성이 배에 스며들어 그렇다는 말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 그 자리로 도시 개발로 과수원은 사라졌으나 배나무의 후손들은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옮겨져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240년이 지났습니다. 1698년 숙종이 단종을 복권시켰습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을 거두고 단종이라는 묘호를 올린 뒤 영월의 흙무덤에 장능이라는 능호를 붙였습니다. 241년 만에 단종이 다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이듬해 숙종이 신하들 앞에서 입을 열었을 때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고을에 도착하여 머뭇거리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뜰에 들어가 엎드릴 때에 단종대왕께서 관복을 갖추고 마루로 나오시어 온 까닭을 하문하셨으나 왕방연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240년 동안 어디에도 없던 이름이 처음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왕방연은 그제야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왕방연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가족이 누구였는지는 숙종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약을 들고 걸어간 사흘의 길도, 곡탄 여울가에서 읊은 노래도, 중랑천가의 배나무도 그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돌아왔을 뿐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어문도에게는 공조판서가 추증되었고 장릉 경내에 정려각이 세워졌지만 왕방연에게는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시신을 거둔 사람이었고 한쪽은 사약을 들고 간 사람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밤, 같은 영월에 있었고 둘 다 단종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저도 저를 욕합니다. 그러나 그 사발을 내려놓으면 내일 제 아버지가 죽고 제 아내가 죽고 제 아이가 죽습니다. 저는 들고 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명을 거부하지 못한 남자,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발을 든 남자, 어문도처럼 삼족이 멸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었던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그 자리에 섰다면 왕방연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영월 청령포 주차장 한쪽에 둥근 돌판이 하나 서 있고 돌판 위에는 왕방연의 시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매표소로 향하느라 그냥 지나치고 이 돌판 앞에 멈춰서 글자를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왕방연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거기 이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밤길 예놓다. 160년 동안 아이들의 입에서 살아남은 노래. 240년 만에 세상에 불린 이름. 500년 넘게 열매를 맺고 있는 배나무. 왕방연이 이 세상에 남긴 것은 그 세 가지뿐입니다. 해마다 배가 익으면 왕방연은 영월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인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는지는 이 남자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절을 할 때마다 관풍헌 마루 위에 서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보였을 테고 그 얼굴은 한 번도 왕방연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방연은 왕씨였습니다. 조선이 멸족시킨 그 왕씨. 아버지가 성을 숨기고 살았던 왕씨. 문종이 살려준 왕씨. 그 문종의 아들에게 사약을 들고 걸어간 왕씨. 영웅이 될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고 잊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기억하는 것은 돌판 위의 시조와 중랑천가에서 시작된 배나무뿐입니다. 단종을 지킨 어문도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단종을 죽이러 간 왕방연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사발을 들고 걸어간 사흘의 길 위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운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가을이 오면 중랑천가에 배가 익습니다. 그 배를 한 입 물었을 때 혀끝에 남는 단맛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500년 전 한 남자가 사발 하나를 들고 걸어간 길의 끝에서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